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내 자산 시장이 과도한 거품으로 뒤덮이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재정 확대로 인한 반작용으로 2022년의 세계 경제는 통화 긴축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의 중앙은행들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풀었던 막대한 자금들을 경제 정상화에 맞춰서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그러죠. 이 연준이 돈줄을 더 조이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세계 각국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축소,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위험 부담이 있는 국가들로부터 자산 회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 부담의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우선되는 지표가 뭐냐면 국가 채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여러 나라들은 통화 기조를 축소 지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경향은 당연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이 글로벌 공급망 체제 붕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국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2022년의 예산도 엄청나게 재정 확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국가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올 수 있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지출 예산을 짜면서 국가 채무를 늘릴 요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자금줄을 재면 국제금융시장의 자금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유턴하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자금 회수를 할 때 제일 먼저 검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라의 빚이 많아서 이 대출과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월가에서 이 경고하는 것은 이 한국도 바로 그렇게 자금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죠.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들 하고,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가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9% 수준입니다. 이 수치만 본다면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3위니까 하위권에 비교적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가 채무 비율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끼리만 비교한다 그러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14개 비기축통화국 평균 41.8%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고, 부채 순위도 6위로 껑충 뜁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 같은 이렇게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들의 채무 비율도 평균 62%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가 35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은 51.3%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5.1%, 2023년에는 58.5%, 2024년에는 61.5%로 60%대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2026년에는 66.7%로 올해보다 15.4포인트 뛸 전망입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 35개 나라 가운데 1위입니다. 같은 기간에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이렇게 주요 7개국 G7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39.0인데 135.8%로 3.2%포인트 하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00% 넘다고 해서 우리보다 훨씬 높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는 그렇게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지난해 117.5%까지 끌어올렸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올해 109.9%로 7.6%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내년에는 103.9%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경제 회복에 맞춰서 그동안에 비대해졌던 재정의 역할을 서둘러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총세나 GDP 대비 가계부채도 주요국에서 1위라는 점입니다. 생산 활동에 비해서 가계빚이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국가 채무를 늘리게 되면 이건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심각한 부담을 지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에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될 계층은 늘기 때문에 한 번 복지 혜택을 늘리게 되면 갈수록 늘어날 뿐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가만둬도 국가 채무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해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축이고 뭐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 확대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추이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GDP 대비 채무 비율 상승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를 고려한다 그러면 10%포인트대로 오르고 있는 나라는 한국만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한 이자들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 연간 이자가 2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20조 원이라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들어간 돈의 10배입니다. 원전 4기를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30년에는 올해 2배가량인 36조 4천억 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부채 규모도 올해 965조 9천억 원인데 내년에는 1072조 6천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천조국이 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1500조 원, 8년 뒤인 2029년에는 2029조 5천억 원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빚이 2014년에 53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1073조 원이 됩니다. 500조 원에서 1000조 원대 되는데 8년 걸린 겁니다. 그런데 1000조 원이 2000조 원, 2029년에는 2030조 원이 되는데요. 이 2000조 원이 되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부별로 국가부채 증가 액수를 본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351조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국가 채무가 무려 408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 이런 궤변까지 하면서 빚을 마구 늘린 탓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가 채무도 올해 1,860만 원에서 2030년에는 한 사람이 져야 되는 빚이 4,230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다 국민들의 빚입니다. 세금으로 메꿔야 됩니다. 하나 더,
국가 채무는 크게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만 합산하는 D1, 그리고 D1에다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하는 것이 D2입니다. 이 D2에다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게 이제 D3가 되고요. 이 D3에다가 사회보험과 연금 같은 충당 부채를 더하게 되면 이게 D4가 됩니다. IMF는 보통 D2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OECD는 D4까지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가장 낮은 D1을 기준으로 하니까 40% 어쩌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국가부채가 4년 뒤에는 60%에 육박하는 겁니다. D1만 봤을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자, 공공기관과 공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을 보면 이들 업체 채무까지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부채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D2는 42.2%, D3는 59.0%랍니다. 지금 한국은 이 자산 거품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져 가지고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 글로벌 경제보다 미국 국내 경제를 우선해서 금리 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금리를 높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다 보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들은 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고 항상 거기에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지고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을 마비시킨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자산시장을 진정시키느라고 돈줄을 쥐게 되니까 한국 가계가 이자 부담에 짓눌리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온 겁니다. 국내의 가계빚과 물가를 잡기도 버거운데 미국의 자산 버블이라는 잠재적 폭탄까지 떠안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연세대 경영학부의 김정식 명예교수는 한 일간지에 쓴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 성장률은 0%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최근 4년간 주택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도 또한 1년 동안에 60% 가까이 급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로 그전에 4%에 비해서 2배 높아졌고 가계신용 잔액 또한 1,800조 원으로 4년 전보다 30%나 증가했는데 이런 자산 가격 버블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게 되면 버블 붕괴가 오게 되고 또 부실화 때문에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이 미국은 현재 원유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이 부품 가격 인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였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5.4%로 높아졌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ED라고 그러죠. 이 FED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산 매입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죠. 이 테이퍼링과 내년 말로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이것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 대외적 다중 충격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CNN 비즈니스도 미국의 공포 탐욕 지수가 100점 만점에 83점이라고 밝혔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포를 느껴서 모험을 꺼리게 되는데 100에 가까우게 되면 탐욕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미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극심한 탐욕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치솟고
주식과 코인 투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결국 빚더미로 자산 거품을 키우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그런 거품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붕괴 시기가 가깝고 터질 때 고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지지 않으려면 재정 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제프리 프랑켈 교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이 남미하고는 다르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추세대로라면 반드시 퍼펙트 스톰이 우리 한국에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려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휩싸여가지고 재정을 팽창 일변도로 쓰는 이런 파퓰리즘을 쓰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만 됩니다. 더불어 지금 당장이라도 빚을 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정책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경계해야만 됩니다. 여도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국민적 의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